반갑습니다. 최고봉수 유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 지금 김현호 회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김현호 회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본 지역인 칠곡군에 이런 세션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좌장을 맡으신 신창호 우리 원장님, 또 발제를 맡으신 김규재 우리 서울정부연구원 실장님, 또 이문희 연구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709는 북이 바로 옆에, 또 대구 바로 옆에, 그래서 교통 아주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략 저보다 더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한 11만 6천 명인데 매년 그래도 매년 1층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 말이 되면은 광역철도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경산에서 북이 김천까지 우리 칠곡이 중간에 있는데 대략 그 340만 명의 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아주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잘못하면 오히려 20-30분 내로 다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자리 지방정부 기업유치 전략 방안 관련된 건데요. 칠곡군에는 기업체 공장 등록 기업체로 보면은 경북에서 4위, 포항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전체 근데 단점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한 80% 정도가 10인 이하의 소기업 이런 형태로 대기업이 부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진흥팀을 새로 외부 인사를 팀장 외부 인사를 이번에 새로 만들 거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던 그린벨트가 우리가 한 16% 정도 전체 451평방킬로미터인데 한 72평방킬로미터 대구하고 근접한 아주 핵심 지역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런 좀 불리한 적도 또 그린벨트로 불리고 있는 적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단이 지금 한 3개 정도 연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칠곡에 그 공단들의 첨단 산업들을 좀 유치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간단히 이렇게 우리 칠곡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발제자님들도 오늘 우리 칠곡에 대해서 또 이 칠곡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기업 유치 전략 방안 칠곡군의 기업 전략 유치 전략 방안에 대해서 부분의 발표와 부분의 토론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거를 듣고 첫째는 김규채 경북연구원의 연구위원회께서 예산상 기조에 따른 칠곡군의 상황 인턴이 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시경북연구원의 이문희 연구위원께서 코너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마크체 산업 방향에 대해서 난간에 토론에 해주시는데 이거를 한 15분 내지 20분 해주시고 이거는 10분 정도 해주시면 좀 예정된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자 토론자 소개를 먼저 발표자 이규채 연구위원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대학교가 한번은 좀 해주시고 연결대학교에 오늘 그러면은 유기체 연구원님께서 먼저 저성장 기조에 따른 7곡분의 산업빛 일자리 대응 방향을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통 학술 대회 이렇게 가면은 이 토론자하고 이제 발제자 대여섯 명이서 주제를 하는 토론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오늘 지금 그 사전에 보내서 보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술 대회인데 실제로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논문에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대북경북연구원 시절에도 이제 장기 발전 관련된 7호분 장기 발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해왔고 그동안 이제 군 자체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저희 이제 경제나 산업 부분 현황 진단하는 그런 쪽을 중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일자리나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만 팩트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준비하는 데 아니고 이게 발표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제 자료 중심으로 했으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경북연구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7국군도 사실 군 단위에서 10만이 넘고 이렇게 곧 시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7국군보다 못한 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국군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에 내용이 좀 진부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한두 개 팩트만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 현황하고 일자리 전망 그리고 일자리 방향. 일자리 전망은 지금 7국분의 일자리 전망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이 7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4조 6천억 정도 돼가지고 지금 7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의 총생산 1.6%인데 한 28조원이고 국민의 지원국도 4.3% 한답니다. 그중에서 또 광업 제조업의 지역 총생산은 2조 8천억 정도 되고 또 23개 신규 중에서 그 지역 중에서 시장이 되고 국민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광업 생산이 57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 광업이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57억 원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북에서 10번째요. 제조업 생산은 1조 원 정도, 중국은 42조 원인데 비슷한 2기 정도. 전반적으로 한 5기, 6기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7호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실국 전체 사업체 수로 보니까 16,997개, 종사자가 67,000명. 인구 11만 명이 넘는 11만이 넘는 이 범위에서 6만 7천 명 정도 종사자가 있다는 양호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거 분석하면서 봤을 때 조금 취약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도소매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4,113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었습니다. 이 도소매업은 향후에도 그렇지만은 외부 충격이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취약한 부분에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19 전후로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 분석해서 그때 기본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도 종사자 수는 이제 제조업이 많고요. 그 다음 또 이게 도소매업입니다. 9,000명. 이게 지금 숫자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계속 줄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자동화되면서 단순 일자리들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양성이 안 되면은 앞으로 일자리 찾기 굉장히 힘든다. 이런 진단을 사업체 수는 6개고 종사 수는 36개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는 이게 아까 앞에 봤습니다만 11만 4천 명 정도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치고분이 조금씩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성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실공부 환경이 굉장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제조업과 이게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옆에 들어가는 게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이런 것들이 연관 산업으로 해가지고 서비스업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관돼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7부분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9만 8천 명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도 또 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인구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연령대별로 있는 그 인구 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들이 숫자가 그렇게 되면 그 시기마다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같으면은 2살, 3살, 4살 이 숫자가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나 그 폐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가 다시 나이가 들면은 유치원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폐교를 이런 단계별로 쭉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자리 창출 제일 쉬운 게 고용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들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 당분간 한 20년 정도는 충분히 육성을 하려는 단계를 효과가 볼수 있다 보고 청소년이나 이 육아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게 아마 경제활동 참가율이 77%인데 이게 보니까 남자들의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아마 제조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율이 여성들이 한 26%포인트 정도 비중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황이지만 이 현황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저희들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걸 주로 이제 저희들 연구하면서 있는 경우에 한번 평상시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포인트 낮다는 얘기는 여성들이 낮다는 얘기는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 인구 측대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790 고용률하고 이렇게 여성 고용률하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 취업자 수, 실업률. 앞으로 이 경제 지표를 보실 때요, 이 실업률과 취업자 수는 보시면 되는데 실업률은 조금 너무 의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실업률은 사실은 3%, 2%가 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2030 세대들의 그 경제 활동 일종의 그룹이죠. 우리 일 안 할란다, 그냥 안 할란다 하는 이 30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연령대들이 전부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버리면 이전에 실업률이 높았던 이 사람들만 기동을 해버리고 실업률 낮아지고 그러면 실업률을 지표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표를 진단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고용률까지 같이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그 취업자 동향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제조업이 역시 33.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외로 요게 조금 많습니다.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부분인데 이건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공공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하고 공공이 지불하는 형태로 이렇게 다 줘야 됩니다. 이거 뭐 옛날에 2차 대전 정부에서 일반적인 개인 인력이 있습니다. 공공은 성장을 주도해서는 안 되고 지원하는 쪽으로 민간이 주도했습니다. 최근 정책 기조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보시고 또 뒤에 도섬의 숙박업 요 예식부터는 이 7국에서는 제조하고 이 공공 서비스업은 조절하는 역할하고 이 도섬의 이 두 개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아마 취업자의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입니다. 그럼 일자리 전망과 관련된 이거는요.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도 다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제조 쪽에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지금 섬유지 않습니까? 기계 조선 전자는 유지가 되고 철강 반도체는 증가되고 이제 올립니다. 자동차하고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 요거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나 그 조선 이런 쪽은 또 기계도 그렇고요. 전자도 그렇지만 전자보다는 이런 업종들은 후방 산업들이 많은데 이 후방 산업들이 전부 다 칠곡에 나 있어요. 칠곡에 대부분이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직 계열화되어 있을 때 1차 밴드의 영향을 거의 대부분 다 받는 걸로 저희들 보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차가 아무리 팔려도 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1차 협력업체의 영향을 2, 3차가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예전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1차 협력업체가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을 때 생산비가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용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국의 대구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천도 그렇고 그 협력업체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방경 한 50km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 떨어져 있어서 운송비나 이런 비용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높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친구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있을 거로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전에 전망을 하는데 철강하고 반도체 전망인데 철강하고 반도체가 전방 후방이 어떤 이걸 한번 취업자들이 어떤 취업자들 주고 있는지 한번 근로자 형태를 한번 보면요. 이게 철강과 관련되는 금속 재료 설치 정비 생산 고기가 32.9%고 경영 행정 사무직 19.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근로자에서 한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철강 업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지금 먼저 우리는 국내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 양식을 따서 붙인다는 게 이거 지금 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 근로자가 이렇게 14만 2천 명 그렇게 해서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전망을 보시면은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주제에 보면은 제가 장기 저성장 계획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했는데 2017년부터 이 경기는 하향 국면에 가고 있고 2020년부터 장기 저성장 국면을 미리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성장 기조에서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정책 쪽으로 가셔야만이 아마 그 군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또 아마 그 실패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삼스럽게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재정 지출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출산율 정책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정책이고 또 청년 일자리 정책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유지 정책, 그다음에 그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환경을 조성하는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일자리 전망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 보시면 전문가 관련 종사자 여기 1% 정도 여기서 나오는 정답률 2025년까지 1%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요 1%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고연공자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연구원도 저희는 한 20년 지나면 없어지죠. 저희 피직할 때까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면 연구원들도 지금 막 AI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구조 변화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하고 뭡니까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일자리 유지 정책을 주시면 좋고 나머지 가지고는 기술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고연공자로 올려놓으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술 인력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산업 구조 변화 그 부분인데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만은 최근보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별로 차이 나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ICT 산업 부가가치 GDP 비중 변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4.2, 4.4, 4.6, 뭐 이거 이제 정보통신 쪽이고요. 그것도 컴퓨터 전자는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GDP 비중이 2019년에 그래서 12.3%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문가 양성을 주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변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체 수출 경기를 지금 견인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끌고 가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은 역시 마찬가지 전체 경기가 또 흐트러집니다. 저희가 IMF 외환 위기하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 직전에 산업 구조를 저희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뭐 경제 진단하고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도체가 그때 반도체요. 아직도 반도체입니다. 그때 반도체가 아직도 반도체고 그때 당시에 기계나 이런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는 그리고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났고요. 국가별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본이 뒤에 빠지고 베트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 여기에서 실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만약에 진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섬유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그 진출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역에서 뭘 판매하느냐면 섬유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팔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은 그 베트남 기업들이 수요를 하는 건 대부분 우리나라 관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수요하기 때문에 현장 뭡니까? 다국적 기업이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갔다가 다시 중남미로 갔다가 최종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가버리면 그 나라 끝나버립니다. 그 전까지 혁신이 이런 구조적인 혁신이 하면서 살아가기 힘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데 뭐 언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해외 외연 확대, 해외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기업체 한국에만 나가서 성공입니다. 민간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민간 소비가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의 20년, 30년 지금 과거의 문제점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요. 그 도장지 뜻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일본이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4천만 원 넘었으면 내수 시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내수 진작 직접적으로 이제 내수는 하고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서 확장을 안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투자 확대 지속에 대한 적극적 시장 규제 완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시장 규제도 가급적이면 풀 수 있는 걸 다 풀어주는 쪽으로 아주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확산 가속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혁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혁신은 가게도 혁신해야 되고 기업도 혁신해야 되고 정부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혁신이 기업 혁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말편인데 한 가지만 강의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김치 있지 않습니까? 김치 김치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가전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커졌느냐면 그 베트남 전쟁에서 뭡니까?
김치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명신 장군이 만들면서부터 김치라는 우리말의 김치 이게 그 기업에서 그 뭡니까 그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일종의 혁신 이런 혁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방향은 인구 구조 변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성장에 따라 고용 창출이 가장 기대되는 과학기술 및 사업 서비스고요. 보건, 사회복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숙박 음식점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업 관련 종사자, 대학 교수, 작물 재배, 그다음 직물, 신발, 선물 이쪽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오른쪽에 이 부분들 지금 늘었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 의학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한 중간쯤 있는 이쪽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유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방향은 이게 기존에 있던 경상북도의 방향이니까 찍고 있고 북부는 농업바이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칠곡은 이 서부권에 속하는 전자 스마트 모빌리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방향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이네. 다 끝났습니다. 인구 때 요거는 조금 빨리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연령대가 주수요청이 걱정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요걸 관리해야 됩니다. 유아교육, 학원 이런 서비스 이쪽 그리고 요거와 연관된 서비스 수요 감소 그리고 이게 노동시장이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이런 업종들 말고는 요즘 뭐 전기 다만 하나 보셔도 돈 제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잘 안 하려는 일자리는 아마 그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바뀌니까 그 부분들 관리해 주시면 내적 인력의 노동 생산성 현저히 떨어져요. 이 학생들 지금 월급 600만 원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얼마 받으려고 600만 원 받는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0만 원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무역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이런 부분이 현상이 생기고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와 일자리 감소는 내수 시장으로 바로 동조된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연동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 그래서 실무금 변화가 다행히 있는 거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요. 숙련 및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급증하고 단순 노무 서비스하고 반복 직군 이 부분들은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로 기계가 어느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보다는 여기에 조금 부동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는 보건복지 의료인력 수요 증가하고 출산율 때문에 관련되는 것은 이게 이직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는 이런 업종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인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불황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죠. 재택근무가 이들 직종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직업 생산성 한 단위가 감소하게 되면 고용은 3.6% 감소한다는 목표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으로 해서 로봇 시장이 노동 시장을 대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전체 큰 틀에서 연을 받으면 우리 안되겠어요. 예. 저 죄송한데요. 앞으로 조금 더 실곡 경상북도 내에서 그냥 포함만 하지 말고 저희가 실곡하고 이런 부분들 경주 경상 쪽으로 조금 저희 경제 산업실 차원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연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이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이문희 사장님께서 로마를 제가 드리고 위한 반도 체크만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입니다. 예, 방금 이우채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저는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학부하고 석사는 이제 반도체를 공부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디바이스 쪽으로 박사에서는 이제 컴퓨터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타겟스가 다 수출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응용이 돼서 많은 분야에 방산이라든지 저는 주로 이제 모션 캡처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그래픽스 쪽에 이비디오 분야에 응용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기말한 지 한 20년 전인데 연구원에 들어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ICT 산업 정책을 계속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는 오늘 선생님 대부분의 발표 요청을 받으면은 초청특강 대신은 특별 세션 해가지고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그런 이 우리의 문제고 저도 이게 논문 가지고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제가 했던 연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최고 세션인데 사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반도체 또는 AI 이런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이 요청을 보고 최고 세션을 막 띄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보면은 안 나오고요. 다행히 국가균형발전이 곧 이제 7월달부터 지방시대위원회를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발이 공부사업을 해가 저희 연구원하고 5개 기관이 컨sortium을 맺어가지고 기획 연구하는 걸 올려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돼서 연구비를 좀 받아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구미하고 대구하고 포항이 3가지의 특징인데 원래 그 거점이라는 거는 그 점 자체까지거든요. 인근에 중수도시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해야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목은 글로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반도체 산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전력 반도체나 RF 반도체 그러니까 주로 우리 성주에 보면은 A사 그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주에 요즘 많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사도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레이더가 A사 레이더. 거기에 핵심 부품이 RF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개발은 미국 나사에서 한 게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내가 상당 부분 개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산업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RF 반도체라든지 또 RF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휴대폰 쓰고 있는 아마 쓰신 분들은 주변에 가서 보면 이게 이 기지국에 보면은 이 길다란 그 안테나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열정한 사각형 박스처럼 생긴 아마 안테나 보셨습니까? 건물 빌딩이나 위에 보면은 그게 바로 저 5G 그 기지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RF 반도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뭐 한 2년 전에 이미 상용화됐고 아직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미 2028년을 목표로 지금 CCG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F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타겟을 삼은 게 전력 반도체하고 RF 반도체 이 두 개를 우리 지역에서 좀 끌고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 앞에 나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하고 그중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하고 RF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게 WPG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학술적인 용어는 이미 있었고
정책 용어나 산업 용어로 제가 끌어들이는 사실 한 2년 전에 저희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게 용어를 제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벌여야 되느냐, 향후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오늘 아까도 우리 임규식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메모리 가격이 변동이 되고 여기서 크게 반도체라면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대부분 이제 시장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모리는 그야말로 저장장치인데 이 30%밖에 안 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1위기가 삼성전자고 2가 SK 하이닉스. 근데 반면에 비메모리는 우리가 한 2% 정도 시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자체는 못 내는 건데 그 70%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주자. 물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휴대폰 들어가는 AP라든지 혈액침이라든지 이런 거, 또 요즘 말하는 신경회로 유닛 시대가 LPU라는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7대 3을 나온다. 7은 주로 비메모리고 3은 메모리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1등을 하고 잘한다 해도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까지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비가 한 4위 정도 그런데 90년대 넘어가 20년대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출하게 되고 지금 이제는 뭐 아주 확고한 이게 들어있어요. 지금은 못 따라옵니다. 지금 뭐 초계차가 아니고 아예 지금 중국이나 얘네들 아예 그냥 미국 경기 자체가 안 됩니다. 메모리가 30% 시장입니다. 그런데 70% 시장에 그러면 비메모리 이걸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보시다시피 한 2.9% 정도 10년째 제자리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연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나 우리 언론에 늘 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고 또 우리 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농약 구성할 때 항상 반도체 가격이 변동을 같이 보거든요. 그때 보는 반도체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엄청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소품종 배당 생산이죠. 삼성이나 SK 같은 것이죠.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 또는 이 재고가 남아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금을 많이 보고. 그런데 비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수요자가 요구할 때만 만들어가지고 주문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 재고라도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술이 아주 고급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LP나 MPU라는 이런 거는 그렇지 않지만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RF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아주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시장 동향은 지금 그래서 제가 전력 반도체를 그 중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전력 반도체를 제가 타겟을 잡고 있고 RF 반도체하고 시장이 지금 2016년에 385달러였는데 지금 2023년은 532달러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일단 아까 말한 그 전력 반도체 전체 다 얘기인데 이 전력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과 만드는 게 있고 실리콘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메이커가 전 세계 주로 유럽하고 미국, 일본이죠. 이건 아예 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워 에머레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파워 일렉트리스 사라든지 국가 정책적으로 거의 뭐 10조 정도의 돈을 붓고 유성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전력반도체 관련 예산 투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5월에 그 이중신 정부 들어와가지고 7월이니까 6월에 발표를 했는데는 이 부분이 조금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뭐 시간도 그냥 이것도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력 반도체, 파워 반도체, RF 반도체 제일 많이 할 때가 우리 구미죠. 그다음에 포항, 그다음에 대구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반도체의 하나 베이스 하는 게 웨이프입니다. 이 웨이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웨이프의 국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SK실버는 지금 젤 반도체 웨이프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지만 24년 되면은 사지를 키운 8인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환경이 좋다 그런 얘기가 이거는 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력 반도체나 RF 반도체 같은 이걸 우리가 핵 기준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기존에는 전력 반도체나 RF 반도체가 소재가 다 실리콘입니다. 다 100% 실리콘이 있어요. 근데 실리콘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인계 특성이라든지 또 체내 전압이라든지 체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리콘에 비해서 SiC나 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전력은 고전압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전압 체내 전압이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전력 반도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가 상당히 높아가거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터지버리 그게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이 이런 특성을 하려면 반드시 에너지 밴드 갭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 높다 해가지고 넓다 해가지고 와이드 밴드 갭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실리콘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그거고 향후 이제 우리가 부하시기 위한 그런 종목에는 이런 밴드갭이 넓은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가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보자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SiC 걔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 그대로 그 전기를 통제하는 그런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 센터 같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2014년 기준 해가 21년 기준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21년도 기준에서 한 700개. 이 700개라는 게 데이터 센터 700개가 아니고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이 통상 서버 자체가 10만 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이게 전 세계 700개가. 그리고 우리가 전기 성능하고 데이터 센터 한 개가 1년에 쓰는 전기가 200테라와트인데 남아공이 1년에 쓰는 전기량이 210테라와트. 비슷하죠. 그래서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요.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데는 필수적으로 되는 게 전력 반도체. 근데 그 전력 반도체를 뭘로 만드느냐? 기존에 실리콘과 만드는데 실리콘과 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밴드갭이 넓은 와이드 밴드갭 소재를 주는 그게 뭐냐? SiC라든지 펜이라든지 앞서 소개된 그런 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 실리콘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가 우리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가. 근데 이 보시다시피 무게가 엄청 큽니다. 이게 장이 안 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실리콘과 와이드밴드 갭 반도체 두 개를 섞은 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100% 와이드밴드 갭으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이렇게 줄입니다. 한 6kg 정도 무게가 상당하게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렇게 줍니다. 아니 반도체를 추정하는데 왜 이래 무슨 이 반도체 모델에는 여러 가지 작업이 왜냐하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게 다운되기 때문에 뭡니까 불편합니다. 열을 식혀주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나 방위 산업에는 이 겐이라는 반도체가 RF 반도체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 기존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었다. 이 실리콘을 만드는 걸 갖다가 겐으로 만들어서 해보자. 근데 이게 기술이 상당히 고급 기술이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좀 관심을 안 가졌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메모리는
소량 단품 소량 품목의 대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웨이프 자체가 300mm, 30cm 자 정도 되는 이 원판되는 디스크를 하는 게 거의 83%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사이즈는 별로 안 하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보면은 정반대죠. 오히려 8인치가 더 상당히 여기서 유럽은 더 많죠. 그러면 12인치가 되면 30%. 그래하고 생태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나 70이나 이 지역에는 특히 70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바일 관련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가 주로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걸 말고도 지금 현재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죠.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 기술이 뭐 아주 고급지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 우리는 중소기업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는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이 해야 되지만 이런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품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맡아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았고요. 이걸 참고로 특히 이 부분도 하나 중요한 건데 게임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안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또 일본이 예전에 2020년도, 2019년도처럼 수출 규제를 갖다가 또 걸어보면은 안 끝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육성 방향을 먼저 지금 현재 그 부산이 파워 반도체 예타 사업을 2019년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6인치거든요. 6인치면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지금 8인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이런 시설을 갖고 하기는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래 제조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제가 논리를 붙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6인치를 이미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맞는 8인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타겟을 8인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기 지원체계, 연구, 설계, 상용화, 서비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은 그게 다 수직 계열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R&D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를 발견하면 더 넓어지고 메모리에 해봐야 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기업체마다 제품마다 다 들어가는 반도체 이 설계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수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소재 설계 재성공 모델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한국형 아이뱅 모델로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을 했고 이 안에 보면 4학년 지역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앞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우리 구미 지역이나 대구나 포항에 상당한 어떤 그 예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읽느냐. 근데 우리 칠곡에도 그렇고 경상도 그렇고 영천에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이 상황. 지금 자동차 부품이 빨리 업종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미래 자동차 모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도체 회사가 주로 반도체 하는 회사가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업종 기술로 아주 뭐 고급지식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칠곡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가 이제 주로 얘기했었는 게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영산, 영천 이 회사들이 기준의 결정을 잡은 구미하고 대구하고 포항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구미 칠곡은 소재 부품 쪽으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구 경산은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항 영천은 파운드리 테스트들 특히 영천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방산용 테스트베드라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다. 우리 칠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쪽 그다음에 구미에 우리 또 통신 업체들이 많고 통신 관련 부품이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우리 칠곡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드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뭐 기존 사업가의 여러 가지 차별성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뭐 이미 K 반도체 전략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제가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 K 반도체 전략 이게 국가 전략입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K 반도체 전략. K 반도체 전략은 이번에 유신 정부에서 나왔지만 메모리입니다. 삼성 SK 중심의 메모리고요. 그리고 규모가 소품종, 품종밖에 안 되죠. 그러나 대량 생산을 마쳤다는 거. 그리고 소재도 실리콘입니다. 기업이죠. 그리고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mm 이상, 8인치 이상인데 10.3mm 이상이죠. 12인치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파운드리 생산해주고 패키징 이런 쪽인데 우리가 말하는 대구 경북형 이 반도체 전략은 메모리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가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 쪽으로 가서 센서라든지 RF 반도체 센서 이렇게. 그러면 정부는 소프트 대량 생산에서 우리 대구 경북형은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K 반도체는 실리콘입니다. 근데 이제는 실리콘을 넘어서는 포스트 실리콘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WBG 대표적으로 SiC라든지 겐이라든지 다이옥사이드라든지 다이아몬드 고음료 다이아몬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중심인 반면에 국가는 우리는 대국의 그건 중소 민족 중심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 이거는 300mm 12인치인데 우리는 부산과 달리 8인치로 가서 이걸 정부 지원사고 싶은 데서 그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베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인근의 거점도시 옆에 있는 중소도시하고 연계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가자. 예, 요 정도 해서 제가 파도 시간 내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분의 그 발제 내용을 잘, 두 분의 두 가지 발제 내용을 어찌 보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매우 시적절한 중요한 정책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를 누렸던 데 함께 있던 일명 이제 인구 보너스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곧 있으면 대규모 세대들이 이제 뭐 퇴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현 작품의 이런 사회는 사실은 이제 매우 심각한 그런 지경이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제 내용이 그 두 분의 이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제 견해를 세 가지만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발제 내용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산업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와
그런 매우 관계가 깊다,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의 그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 보면요, 산업구조 변화와 매우 유관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층이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정점을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미 이제 지났고 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한 2년 후면 2025년도 오면 전망이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에서도 매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웃나라인 일본도 이미 우리나라보다는 앞서서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세국 정책을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이미 지금 이민청에 관련된 부서를 지금 수상 아래 지금 설립을 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할 사람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여러 부분들에서 좀 비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칠곡군에 작년 2022년 12월 말 인구 추계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제 눈에 좀 주목이 되는 점이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칠곡군의 인구가 약 한 1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칠곡군의 평균 연령이 중위 연령이 약 44.82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인구 구성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다른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다른 시골에 비한 매우 젊은 그런 군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있어서 이런 생산 가능 인구로서의 그런 주축이 되는 연령대가 더 이상 그런 어떤 높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이를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칠곡구는 이 대구 인근에 광역시하고 매우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는 타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인프라입니다. 결국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유치한 데는 반도체를 유치한 데는 한다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두 번째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일자리의 미스매치입니다. 여기에는 그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 현상의 원인으로서 가장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을 거쳤습니다. 이런 사이에 산업 구조가 급변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코로나19 시대를 계기로 해서 급성장한 게 바로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로 빠져나간 그런 인력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직장이나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보다는 요즘 그 MZ세대, 청년 세대들은 어떤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대들만의 직업관이 뚜렷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는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국내 대표적인 택배회사인 쿠팡이 있습니다. 이 쿠팡이 사실 노동의 강도가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 돈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일을 하고요.
또 나와서 돈을 쓰고 또 필요하면 들어가서 또 그만큼 필요한 만큼 일하고 돈을 쓰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의 그런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느끼는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그리고 청년층의 어떤 높은 그런 취업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Z세대의 어떤 가치관, 직업관 그리고 특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산업 구조와 일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이런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압출적인 요인 그리고 또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유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과감한 지역 주도적인 그런 고용 정책입니다. 이런 고용 정책으로 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앞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 7국군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제조업이나 도소업 쪽에 많은 비율을 그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 주도적인 고용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특히 구성원을 위한 다원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원화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에 대한 이해관계, 심지어는 생활 양식, 가치 이런 것들이 그런 다양해져가는 그런 추세에 맞춰갈 때에만 바로 지역 일자리 기업은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의 길이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IT나 이런 AI 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이런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런 일자리가 축소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기술 즉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인재는 이공계, 특히 뭐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전문 분야로의 어떤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런 순수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확보와 지원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비교를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수도권이 적더라도 그러나 인원수로 보면 비수도권이 많다 하더라도 학교 수에 비하면 사실은 이건 단순 비교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다소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기존의 어떤 대학과 또 기업체 이런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직접 산업단지라고 하는 어떤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 국가산업단지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근에 중요한 그런 대학교 또 민간기업 특히 우리 지방정부와 그런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해서 특히 지방대학교의 어떤 첨단 분야에 대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가급적이면 유출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어떤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그런 일할 사람들이 있냐 없냐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질의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짧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제가 좀 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40분 봐서 인재들에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7국이 반도체
반도체 산업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분이 가진 전반적인 전략이 되거든요. 뭐 일견 다양하고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경기남부 지역의 경기도나 전남 아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하고 사실상의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경기도나 충남이 이 정책을 진행할 때와 경북이나 칠곡 시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토론하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분이 같은 때는 그 자료 18페이지에서 이 WBG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제안을 주시면서 차세대 이동 중심과 방위 산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이쪽 분야에서 소심을 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제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서 보면은 K 반도체 전략하고 외국 정부의 와이드밴드 반도체 전략에서 차별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중거리 측면에서 K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전략을 이야기하시는데 경북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안을 해주시고 기업 대상 규모도 K 반도체는 대기업 중심에서 영국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논리적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앞에서 차별화 이거 방위 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본다면 대기업 중심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조금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보완이 되면 괜찮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칠곡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 3월 달에 구미가 방산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는 신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방산 혁신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구미가 방산 분야의 산업과 이런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칠곡은 상당히 한국 전쟁에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 과정에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측면에서 보면 산업 그 자체만 보는데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산업 투어리즘까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전쟁 과정에서의 방산 투어리즘, 방위 산업 투어리즘, 국방의 투어리즘을 구미가 어떻게 좀 이용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을 기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일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존의 산업과 신규 산업이 어떻게 매칭될 거냐, 아니면 복수의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산업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적 관점에서 무얼 업로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각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산업 전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만 내용이 많아서 빠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이거든요. 인력 부분에서 충분한 인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곡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필요하는 인력의 신규 채용 아니면 보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산업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텍사스 이노베이션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산업 펀드를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칠곡은 구미와 대구에서 샌드위치 지역에서 경쟁력 그런 측면에서 칠곡이 양쪽 지역을 보완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칠곡의
산업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조성하는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을 여러분은 발표자 통해서 이 토론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는 혹시 이쪽에서 제가 도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또 부서를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제 상황 진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진단을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대부분 되는데 그 진단을 명확하고 또 산업 구조가 바뀌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인구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민들보다 가지고 억지로 그 유명한 이런 정책은 사실 이제는 효과가 제일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실시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관되는 건 인구유입 정책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빼앗아 먹게 하거든요. 단기 유출 문제로 가고 그런 이민 정책도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를 나중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든가 기술 인력들이 우리나라 와서 장기적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이민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뭐 결혼 이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기다가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다가 나오는 게 기술 혁신이라고 아까 저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 혁신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뭐 지금 지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절박해야 혁신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절박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정책 규제 풀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얘들 실곡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생명의 분수의 실곡이 빨리 시대로 될 수 있도록요. 저도 이렇게 해서 분석 잘해서 나중에 지원될 수 있는 지원을 보겠습니다. 후미는 저희한테 연락을 자주 오는 필요한 데이터 분석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그 도전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동의하고요. 단순히 제가 제시한 그림은 원래 이 세계급 지역을 그리고 7번가를 해야 되는 이성에는 여러 인력 양상이나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인 관계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그 산업적 필요성에 있어서 차세대 이동통신이나 방위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간 RF 반도체 쪽 주목을 하잖아. 기존에는 간이 아니고 실리콘을 만든 고속화 반도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시도 어디서 하냐면은 나파라든지 나사라든지 미국의 어떤 국경 연구소에서 자체 행사 일반 기업에서 생각할 수 없죠. 방산용에서. 그런데 단가는 되게 높아요. 그때 현재 이제 계약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방산용은 중소기업이 현재 이제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5세대 지금 이동도시 기준에 들어가 있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나 R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온셈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인피니언 또 스위스 SD 마이크로 다 처음 들어보시죠?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중소규모로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걸 하지 않죠.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동통신 산업을 우리가 하자, 또는 방산 산업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에 해당될 요금을 우리가 좀 발표를 하자. 그런 좀 예를 담아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칠곡에 대한 어떤 사고 선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예. 좀 제가 하는데 학교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김상사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 걸 제가 계속 시험 속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고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었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관심 있게 재밌게 이야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울연구원에서 25년 정도 서울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또 관심이 있게 좋고 이 부분이 15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경동연구이 일부 경동연구이 떨어져가지고 시작이니까 출발점이니까 앞으로 인간적으로 한다면 15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탁을 받고 뭐 15분에 그냥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봉사단체 특히 공단위에서 공단으로 산업택지가 기업 자체를 것이 이 대신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수강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먼저 저는 오늘도 나오고 다 해주셨는데 사실 그 후에 기업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지만 국리와 대구 원이나 포항까지 전체에 관계된 대권 전체에서 실곡 우리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중에서 실곡분의 상승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항상 아무리 경제권 차원에서 생각이 실곡분 자체 내에서만 보면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특히 국리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것도 뭐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산업 생태계 같습니다. 산업 생태계고 이렇게 보면 산업 그릇 반도체는 반도체는 그릇인데 그 안에서 실곡분이 잘할 수 있는 거냐 항상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 산업 구조가 노동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비슷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막 선도해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환경을 좋다 하는 게 그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를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인프라 중에서도 기업에 관한 관계 또 정주 여건 또 일하는 사람들에는 또 살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만이 또 중국분이 와서 일도 하고 정보하고 거의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환경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환경도 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 기업은 기업은 실제 요구되는 유동성 다양한 산업이 없어진다는 것에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은 기존 사업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산업, 신규 산업을 어떻게 여기에서 생겨나고 또 유치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산업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산업에 매달리면 지역의 경제력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 지역의 경제에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산업은 기존 산업들을 유지하고 잘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분이 답답이 아니 질문 안 해도
별도로 한번 만나 내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싶어요. 이런을 위원님하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텍사스 이노베이션 펀드 말씀하시면서 우리 분의 산업펀드나 조성 보내거나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처음 듣는 내용과 조금 좀 상세히 좀 설명합니다. 텍사스가 그 에어스페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주 경제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텍사스 자체에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지원도 하고 있고 산업 경제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기업의 R&D 지금 라이스 산업이 신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방 정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지방 사회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R&D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내에서 신규 창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지자체 상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산업펀드 같은 식으로 바이오 산업펀드 오래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글로벌 벤치도 같이 여기 있었고 아마 여기서 15분을 산다면은 그걸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펀드를 하는데 돈 자체 예산만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태펀드 있지 않습니까? 모태펀드와 조인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펀드와 같이 중국에서 글로벌 펀드와 같이 조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중앙정부의 중기 벤처의 모태펀드하고는 충분히 조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인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은 지방정부 기업을 지도자가 안에 지속하고 있습니다.